바쁘신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교육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흑연인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센터장님, 뭐 국장님 모시고 치매 진상에 대해서 또 치매 공공 흑연이니까 이랑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님들 모셔서 이제 강의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노인 인권, 학대,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교시 이제 강의를 이제 노인보호 전문 기관 관장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해주시겠다고 이제 하셔서 해주실 예정이고 2교시, 3교시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도 각지에서 이제 흑연 업무를 해주고 계신 흑연인 분들께서 이제 뭐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사회 공유식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각지에서 이제 거의 뭐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진짜 치매 어르신들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 항상 잘 알고 있고 항상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이제 독거 치매 어르신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늘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좀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은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제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흑연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런 사례들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안내사항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까지 해가지고 교육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 사이사이 뭐 이제 저희가 5시로 되어 있지만 또 이제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은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 저희가 문자로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 이번에 교육 여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출석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씩 더 사인해 주시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교육 여비도 지원되고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자리에 잘 착석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교육실 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물, 뭐 음료 이 정도 간단하게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선물꾸러미에다가 과자도 좀 드렸는데 과자는 댁에 가셔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주차권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주차권 받아오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긴 하네요. 저희가 주차권 좀 있다가 추가 수량을 좀 파악을 할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손 다시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 지급을 위해 통장사본, 신분증 가지고 오신 분들 아까 입구에서 아마 제출해 주셨을 거예요. 제출 못 해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끝나고는 영수 확인 서명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고요.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오행남 관장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오행남 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이 교육 대상인지 좀 많이 궁금해서 방역 치매 지원 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 치매 공공 흑연인 제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실제 와 보니까 곁에서 늘상 보시던 분 같은 좀 느낌이 드네요. 그러신가요? 예. 주된 내용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든 교육 내용인데 사실 여기 관련해서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시죠? 네. 현장에서 많이 받으시죠? 노인 인권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네.
이제 여기서 또 처음부터 법령이 어떻고 노인 인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힘드시겠죠? 네,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재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주요 포인트만 좀 찍고요. 제가 다음 시간을 보니까 아마 실제 후견인 제도를 참여하시면서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스마트폰 다들 쓰시죠? 네. 예, 제가 교육 중에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희 전국 어디든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는 1577-1389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부산에 계셔도 1577-1389로 신고를 하시면 부산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역을 누르시게 되면.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물론 뭐 112나 119에 신고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 아시죠? 네. 이걸 여시면 나비새김이라고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그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현장에서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앱으로 만들었어요. 나비새김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요거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시고 설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도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2019년까지는 2019년까지는 민간법인에서 경기 도내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민간에 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가정 내 학대 사례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이 생기면서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의 사업들은 노인 사업들은 서비스원 산하로 좀 운영을 해서 공공성을 좀 높이는 게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인권 보호 강화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도내에 있는 4개 노인보호 전문기관 위탁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경기도 출자 출연 법인이 했고요. 사회서비스원을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예, 사회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조직이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경기도 안에서 활동하시면. 지금 뭐 장기 요양기관 중에서도 뭐 종합재가나 이런 데는 각 시군마다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5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는 현재 37곳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36개는 광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여의도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역노보하고는 틀리게 대국민 홍보하고 이런 교육자료나 아니면 학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발간하고 연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노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지역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나 아니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근간이 되는 학대 판정서를 발부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군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는 5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것 같나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이 4개 있고요. 올해까지. 경기도가 5개니까 많은 건 사실인데 보시다시피 경기도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한 개 기관이 맡고 있는 시가 보통 적게는 6개, 많게는 7,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모든 사례에 개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녁에 전화하셔도 아까 알려드린 1577-1389로 전화하셔도 지역 노보에 있는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신고가 가능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계시는 대상자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학대와 관련된 학대 징후가 있거나 그러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원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노인학대나 노인 인권과 관련한 홍보 사업, 그 다음에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노인 인권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체계 보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종사하는 인력이 한 개 기관에 9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접수되는 사례는 1년에 경기도가 작년에 2,500건 정도 됐어요. 그중에 한 46% 정도가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다 케어하기 어려우니 지역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중독관리센터나 아니면 무한돌봄센터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시도에 지원을 받아서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어르신들이 시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하고 크게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찌됐든 경제적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매가 있으시고 판단 능력이 없으셔서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기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같이 처리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죠? 예.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분이 치매라는 것 이외에 사회적 지지망이나 체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학대 사례 중에 하나인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하고 인권 교육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각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어르신들, 그러니까 학대 징후가 있거나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을 보호자하고 일시 분리할 때 어르신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 공간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와 부천시에 두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경기 남부권역에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올해 안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단절도 됐고 혹은 어르신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받아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당장히 분리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분리조치 하셔도 하루나 이틀 정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실 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짧게는 한 달 아니면 최고 길게는 4개월 추가로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6개월까지는 이 쉼터에서 생활하시면서 케어를 받고 독립 가정을 꾸리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그 행정 절차들을 저희 노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큰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론과 관련해서는 많이 아시죠? 이거 뉴스인데 소리가 좀 작네요. 코로나 때 노인학대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예? 왜 늘었을까요? 예? 아까 방금 전에 정답이긴 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가끔 봐야 좋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단절되고 가정 내에서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 이런 사소한 불협화음들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폭력성을 띠거나 그러면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대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노인 부부 세대 혹은 가족들하고 살 때 가족들도 같이 그럴까요? 남편 말고 그러면 저희 직원은 이거 보면서 되게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거나 어르신 상담할 때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주로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여성 어르신들이 많고요.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학대 행위자는 남편하고 아들입니다. 슬프죠? 근데 그게 저희가 전체 경기도 인구가 어르신 인구가 17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2,500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0.5%가 전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전국으로 이거 전체를 따지면 노인 인구 대비 전국 노보에 신고된 건수를 따지면 0.36%가 나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별도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 내에서 이런저런 대소사가 있고 그런 폭력이나 아니면 학대의 징후가 있고 실제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율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신고된 접수 건수에서도 가족을 내가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직장도 잃고 집에서 막 짜증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그날 좀 과하게 먹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우 그만해라, 그럴 수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질 거다 그랬는데 엄마가 뭘 알아? 그러니까 엄마를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숨이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정의는 얘기 드린 대로 노인에 대한 신체, 정신, 정서,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예는 여기 어디 들어갈까요? 사실은 다 포함되죠. 신체, 정신, 정서 다 포함되죠. 우리 저보다도 훨씬 세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잘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모셔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은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저변에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례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 현황입니다. 2016년에 7,729건이 접수됐고요. 그 중에 4,280건이 노인 학대로 판정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1,714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6,259건이 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부분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왜 많아질까요?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방임이 763,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와서 안 보여서군요. 방임이 두 번째인데, 방임은 사실은, 판단 기준이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경제적 학대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적 학대가 431건으로 됐고요. 아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노보들도 이 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시죠?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니 설마 아니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요즘에 관련법도 조금 변경된 것들도 있고 현장에서 실제 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판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소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그렇게 된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학대 유형자는 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배우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 두 아들과 배우자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그냥 가정 내에 남성에 의한 학대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인학대 어르신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증가하고 있긴 한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학대 판정을 내리더라도. 그렇죠? 뭐 사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족이기 때문에가 제일 많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엔 피해자가 참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범죄 사항으로 연결되게 되면 결국에는 내 가족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가 진행될 때 그 신고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처벌 불원서인가요? 그걸 제출해서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수사가 종결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경기도 내 노인 학대 현황표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가 경기 남부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고 자료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건 경기도 내 아까는 시설학대하고 가정학대를 같이 포함시킨 사례고요. 요거는 시설학대 건수만 별도로 분리해서 한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나요? 경기 북부 권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왜 북부만 이렇게 시설학대 사례가 많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부가 신도시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요. 그 도시들 안에 장기요양 기관들이 요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부 권역은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그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그나마 일정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시설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그 시설학대 유형인데 그냥 자료집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정의해서 말씀드린 유형 자료집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신체적 학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손상을 주는 두통이나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를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시설, 이게 사실은 신고 의무자 교육이기 때문에 시설 사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시거나 그쪽에 근무하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시설에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면 가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회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케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시설에서 이렇게 손이나 아니면 허리 같은 데를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모든 행위 자체를 묶어놓는다고 모두 다 학대로 잡지 않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해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몸을 묶더라도 자체에서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준수하시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12시간, 8시간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거동이 좀 못하시거나 그런다고 혹은 케어하기가 어렵다고 그분을 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계속 묶어놓는 경우가 실제 시사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신체 구속대 사용하는 걸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선을 탈의해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료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어떤 내용인지는. 예, 반말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 학대,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그 다음에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예, 실제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예, 설마 어르신끼리 혹은 시설에서?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저희 사례 조사하거나 그러면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이 기저귀 케어 관련해서 가림막 설치 안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있는 데서 옷을 벗진 않으시죠. 그리고 기저귀 케어라는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르신이 대소변을 잘 이용 못하실 때 기저귀를 채워서 정기적인 시간 확인해서 갈아드리는 건데 그거를 뭐 다인실에서 그냥 다 벗기고 그냥 채워주고 이런 행위들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어르신들의 성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오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편에 말씀 좀 드리고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를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거죠?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르신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가족들이 많이 이러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도 조사하다 보면. 빌린 돈이나 기준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하거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대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가족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저절로 쌓이잖아요. 예, 예. 국가에서 주고 이러니까 그냥 매기적으로 쌓이면 좀 거금이 금방 되잖아요. 30만 원씩 해도 1년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가면은 급하면은 갖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 예. 그 돈이 그 어르신을 케어하거나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사용됐다면 저희는 학대로 보진 않습니다. 예, 요양원에서 계신 분이 기본적인 의식주는 제공받지만 그 외에 식사비나 간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부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용이라면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수급권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병원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에서도 받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수고비를 받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 어르신이 뭘 좋아하니까 정기적으로 뭘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사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데 지출되는 거는 저희가 학대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보호자가 자기 차를 산다거나 월세를 낸다거나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경제적 학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치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차적으로 아마 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치매 공공 후견인이 선정이 되신 분들이면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으면 대리권의 악용이라고 되는데 가족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죠? 예. 그거는 발생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들도 이 경제적 학대와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례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례가요. 예. 저희 같은 전문 후견인이 아니고 친족 후견이라고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친족 후견인들 쪽에서 지금 더 경제 학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법원 쪽에서 지금 그 친족 후견인에 대한 후견 감독을 예. 저희 같은 분이라든지 법원 직원 조사관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그 사례들과 관련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학대를 판정하는데 실제 학대 판정과 관련한 처벌은 형법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든 그런 친권자가 후견인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본인의 생활이나 아니면 여가를 위해서 어르신의 돈을 임의대로 썼는데 쓴 거는 저희는 학대로 판정합니다. 경제적 학대로 판정해요. 근데 이게 법원에 가서 소송이 붙으면 사실 어떻게 판정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많이 틀려지겠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학대 그거는 형법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범죄로 인정받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예. 다만 그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공론화시켜서 처벌 기준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더 양성해서 사회적인 보호망 안에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하기 위해서 경제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준들이 좀 새로 제시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33분이네요.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례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임, 아까 세 번째 많았던 학대 유형이죠.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걸 부양 의무자가 알고 있어요. 혹은 보호자가 알고 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희가 방임으로 판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혹은 식사나 이런 의식주와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관리나 지휘를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방임 판정을 해서 다른 행정 서비스가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병원에 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르신이 넘어져서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욕창이 발생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지연시킨 행위 자체를 저희는 방임으로 판정하고 있고요. 유기 사례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내용은 어머님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적인 그 서비스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는 괜찮다 그러세요.
아침 저녁으로 좀 전화 드리면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아 이래서요. 근데 집에 가서 막상 뭐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가서 집에서 부모님 뵈면 뭐 약봉지가 이만큼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뭐 부족한 것도 좀 집에 좀 있는 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항상 자식들한테 괜찮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뭐 힘들어 이런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노인학대 신고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77-1389번이고요. 1577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1389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좀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89는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입니다. 그래서 1577, 1389는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나비새김 앱 혹시 까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지역하고 사용법은 간단해요. 그리고 혹시 한번 사용법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창에 나비새김 사용법 이렇게 치시면 한 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국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서 얼마 전에 올렸던데 사용법이나 내용은 간단하니까 혹시라도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면 지역하고 내용 기술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디가 제일 신고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신고를 가장 많이 할까요? 이 세 개 번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112로 안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시간대 아까 말씀드린 저녁 시간에 옆집에 어르신 두 분 사시는데 지금 막 큰 소리 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내가 생각나서 지금 전화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접수받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주소나 이런 것들 상세히 받은 다음에 저희도 112에 우선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간 시간에 현장 출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찰서나 이런 쪽을 통해서 경찰들이 현장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을 분리조치를 우선 요청드린 다음에 저희가 가서 피해자 어르신을 상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쉼터로 입소를 하실지 아니면 저희하고 경찰이랑 같이 가서 온가정에 가서 그날 보내시든 아니면 뭐 다른 이동처가 있으신지를 좀 물어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신고 의무자는 자료집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나 의료인, 119 구급대원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 신고할 때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옆집에 옆집 일에 캔이 신고해서 나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게 오히려 공개되면 공개된 행정 부서가 문제가 됩니다. 많이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노인 개입 과정은 신고를 받고 신고를 저희가 접수를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학대 판정을 실시하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서비스 제공이나 연계를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하고 종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가 주된 업무 사이클이고요. 프로세스고 그 다음 사후 관리로 나중에 어르신들께 전화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좀 자료집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이런 행정체계가 제가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광역치매지원센터도 그렇고 각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노보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공정경기에서 공익제보 한 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쪽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노보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게 좀 어렵고 난 경기도에 신고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하면 이 번호로 여기 나와 있는
031-8008번에 2580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안내해드린 이유는 여기는 본인이 직접 신고자가 안 되셔도 돼요. 여기에 지정된 변호사분한테 대신 고발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고발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으실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노인 인권이나 학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희는 그 학대 신고가 참견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노인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학대 판정 건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기도 노인의 0.5% 정도밖에 사례가 발굴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 더 많은 가정 내에서 더 많은 학대 상황이나 아니면 인권 침해 상황의 어르신들이 서로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시죠? 제가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럼 질문 없는 거로 알고 그 노인 학대로 신고가 돼서 노인 학대로 판정을 받게 되는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처벌 사례를 보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노인복지법으로는 실제 저희도 지금 판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노인복지법으로 그 받으신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벌금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그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우선시하고 있고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그 해당이 되고 65세 미만은 그냥 형법에 그 포함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님이 결국 기소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노인복지법은 생소한 법이라 이 법 적용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형법에 의해서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법이나 관련해서 지금 위반 사항으로 학대는 시설 쪽이 좀 강력합니다. 사회복지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기관들 성적 학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저귀케어할 때 가림막 설치 안 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시설 폐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업무 정지 기간을 두고 2차, 3차까지 안 되면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발견해서 실제 시설 폐쇄 명령까지 떨어졌는데도 항소하시고 그 기간 안에 시설을 다른 법인에 넘기시고 여기는 뭐죠? 폐업 처리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다행히 아까 저희 팀장님도 변호사시던데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그 5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률 관련한 송사나 아니면 이런 뭐 관계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법령과 관련된 조언이나 자문을 얻기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배치가 됐어요. 상급 변호사가 배치가 돼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판례나 처벌 그 사례가 있는지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좀 주변에 알리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해 주신 오해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요, 잠깐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간 좀 쉬었다가 10분 후인 이제
55분에 다시 교육은 이어서 시작할게요. 55분부터는 저희 이제 직접 활동해 주시는 후견인 분들께서 사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